네, 안녕하세요. 한국공학 한림원과 함께하는 석학 멘토링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교통을 전공하고 있는 함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정지훈입니다. 네, 석학 멘토링 1강 자율주행 시대와 도전적 삶에 대해서 멘티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함께해 주실 석학 멘토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자율주행차의 아버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석학 멘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승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혹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통연구실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보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모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원이나 기업체에 가서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공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공학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아두이노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뭐 그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활동도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두 분이 생각하는 미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미래 자동차 하면은 가장 먼저 떠다니는 드론형 자동차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드론형 자동차처럼 미래형 자동차는 땅에서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바다나 지하 등 여러 곳에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제가 바라보는 미래형 자동차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새로운 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두 분은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아쉽게도 타본 적은 없는데요. 가끔 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 농대에 이렇게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은 검은색 차인데 위에 뭐가 달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타본 적은 없는데요. 이 뉴스에 보다 보면 요즘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타보고는 싶었습니다. 예,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타봤습니다. 뭐 처음 탔을 때 그 기분은 참 잊기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는데요. 내가 만든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괜찮나? 이게 저절로 가네? 이거 뭐 정말 신기해서 내가 한참 동안 이 운전대를 쳐다봤던 그 기억이 좀 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하늘도 날고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자동차를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동차들을 미래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전하면서 우리가 시간도 뺏기지 않고 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잠도 자고 또 회의도 하고 음식물도 먹고 사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15년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해 오는 사람인데 2017년 6월 달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의도에서 시범 운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한창인데요.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오늘 국내에선 처음으로 도심 속 도로를 달렸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고 달려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도로를 자동차 한 대가 막힘없이 달립니다.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꿔 우회전을 하고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보고 속도를 줄입니다. 평범한 승용차처럼 보이지만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입니다. 보면은 이게 360도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뭐 뒤에서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차라든가 혹은 뭐 옆에 지나가는 버스 이게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만 운행해왔지만 오늘은 도로에서 실제 주행에 나섰습니다. 4km 구간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시속 50km로 사고 없이 주행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꿈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자율주행 자동차 순후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말로 자식을 하나 낳은 듯한 느낌이었죠. 예,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뭐 1년, 2년의 연구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가까이 연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그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절로 가는 차를 만들었는데 그 감동은 뭐 엄청나게 컸겠죠. 정말 큰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럼 최초로 자체 개발 자율주행 차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네. 가지고서 이런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자동차 분야를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좀 있는데요. 그 한 25년 넘는 시절에 전쯤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제가 미국에서 연구했었던 그 고속 네트워크의 기술이 마침 다른 기술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어디에 적용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응용 분야가 자동차였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분야의 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점점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가 넓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르게 됐는데 국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호주에 에서 열리는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라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대회인데 그때 그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서 호주에서 경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랑 똑같은 대회를 국내에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에다가 무인 자동차 기술까지 접목시켜서 무인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를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서울대학교 팀을 이끌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던 게 첫 번째 시도가 됐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운명적인 그런 계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의 연구가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IT 기술, 전자 기술, 정보 기술, 기계 기술 모든 기술들이 다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바야흐로 기술의 총집합적인 그런 성과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전자산업의 발달, 또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센서 기술, 또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런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나 지난 10년 사이에서 AI 기술들이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그 AI 기술과 전자 기술들, 또 반도체 기술들, 컴퓨터 기술들이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산업 동향과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동향,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 기술 개발을 위한 저 나름대로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도전의 길, 도전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자동차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기 독일의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자동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769년 전기자동차, 또 1886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이 칼 벤츠가 만든 자동차가 독일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차들이 세상에 탄생되면서
지난 150년에 가까운 시절 동안에 우리의 사회와 경제 구조는 정말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제공해주는 이동혁명의 기술들은 이 메가시티라는 것을 탄생시켰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 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경제사회 구조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 제한된 지역에서 자급자족하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물류 산업의 혁명이라든지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여러분들 미래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이런 모습들을 꿈꿀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곁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나 IT 회사들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속속 거리에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탄생이 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의 도로에서 보게 됐을 때 사실은 많은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는 뭐니 해도 사실 교통사고를 절감할 수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학생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음주운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계는 잘 안 고장 나거든요. 결국 사람이 그 문제인 건데 아마 네. 운전자의 실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95%에 이른다는 정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이 인간의 실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활성화된다면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대폭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교통의 정체 문제도 자율주행 자동차로 해결을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정보들은 사람의 눈으로 혹은 다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보들일 텐데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센서라는 것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고요.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는 일들, 또 사람의 손으로 운전대나 브레이크, 엑셀, 페달을 밟았던 그런 것들을 컴퓨터나 모터가 대신해주는 그러한 기계 장치들에 의존하는 차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누가 인지를 하고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이 5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레벨 4, 레벨 5 이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현재 레벨 3가 상용화 직전에 와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4는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아마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이미 여러 군데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승객을 운송하는 이런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무인 배달, 또 물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여기저기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도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1인용, 개인용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들도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꽤 로봇처럼 생겼는데 이게 개인용 이동 장치처럼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을 위주로 한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에는 많은 관련되는 다른 회사들도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테크 회사들, 예를 들자면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기업, 세계 각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IT 기업들이 속속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두 학생은
이런 자동차랑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 회사들인데 왜 저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자율주행차가 사실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해 대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동차 그 자체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 회사들이 이미 되게 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율주행 차량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뭐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자율주행 기술이 갖고 있는 AI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크 회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AI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개발한 AI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테스트하고 시장에 한번 전개를 해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AI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다 개발이 된 거냐? 그러면 뭐 언제든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개발의 어려운 점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해서 자동차 분야는 선박이나 항공기와는 다른 굉장히 복잡한 환경을 운행을 다닙니다. 그다음에 임무 난이도도 어렵고 그다음에 요구되는 안전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도심에서의 자율주행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 한번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도심 상황이 복잡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인식 대상들도 참 난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금방 눈으로 보면 저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 기술이 이 카메라 기술이나 다른 센서 기술이 이 어떤 물체들을 봤을 때 사람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앰뷸런스, 뭐 그다음에 스쿨버스, 그다음에 뭐 사계절이 바뀌는 상황들, 심지어 자전거, 오토바이, 또 경찰관의 수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식하기가 어려운 대상들로 알려져 있고요. 이면도로 상황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갓길에 주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를 통과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과 운전을 할 때 서로 양보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아직까지 저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끼어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운전할 때도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령을 부리고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운전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기술이겠죠. 새로운 규정들에 대한 미적응, 미준수 같은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그 로터리 환경 같은 것들이 새로 등장되고 있는 교통 규칙들인데 저 규칙들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존 사람들이 잘 지키질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강의를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한 2020년 정도 초반이 되면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많은 개발의 어려운 점들 때문에 이 예상이 한 5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은 빨라야 2025년, 조금 늦으면 2030년쯤이 돼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개발 동향, 또 산업 동향과 그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차들이 제가 2013, 4년 경부터 개발해왔던 차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승용차를 기반으로 한 차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5, 16, 17, 18 지금 21년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한 개의 차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 대회가 바로 호주 태양광 자동차 대회였고, 이 대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대회가 무인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였습니다. 자,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팀을 이루었고, 그 팀이 그때 만들었던 차량의 모습과 고생했던 장면들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담아왔습니다. 그 짤막하게 대회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그때의 장면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세계 최초의 무인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날이다. But I haven't seen this combination. 'Cause it's hard to do the autonomous vehicle and it's hard to do the solar vehicle. I haven't seen it brought together like this. 무인 기술과 태양광 기술이 결합된 이번 대회는 정해진 트랙을 20분 안에 최대한 많이 돌아야 하는 장거리 코스와 장애물을 피해 직선, 곡선 주로를 달려야 하는 단거리 코스 두 가지로 진행된다. 이런 기술들의 결합을, 융합을 위한 대회가 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는 게 대단히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대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고 싶었던 한 장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참가팀들에게 형형색색 컬러 이 티셔츠를 같이 입고 이렇게 축제처럼 이 사진 한 장 찍는 게 목표였는데 2012년도에 제가 꿈꾸던 이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대회 준비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제가 흘려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아침 설렘으로 집을 나서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전혀 베스트셀러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대회에서 쌓았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실차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차를 만들었는데, 마침 2013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에서는 압도적인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제 복합장애물 구간입니다. 복합장애물 구간. 자, 차량이 지금 들쑥날쑥하면서 뭐가 있는데, 발밑에 있는데, 밟을 것 같은데, 비켜갔죠? 자, 타이어를 비꼈어요. 훌륭합니다. 타이어 안 밟았거든요. 안 밟았어요. 자, 두 번째 타이어. 움찔움찔. 두 번째 타이어 지나쳤어요. 좋아요. 타이어 한 개도 안 밟았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서울대. 네, 예, 참 지금 봐도 아주 그때의 감동이 새록새록 솟아오르는 것 같네요. 이게 그 당시에 10개의 미션이 있었는데요. 7번째 미션인 복합장애물 미션이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고, 이거를 유일하게 해낸 팀이 서울대학교 팀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때 상금도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상금으로 이제 서울 와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만든 차가 이제 스누버입니다. 2015년도에 만든 차인데요. 이제 스누버 2가 2016년도에 나왔고요.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센서의 모습과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왔던 스누버 1에서는 센서가 하나인 센서 차량이 자율주행 차였는데, 여기서는 소형 센서를 여러 개를 사용한 형태로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사실 스누버는 이 콜택시 서비스였어요. 앱으로 이제 차를 부르면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들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서 태워주는 이런 형태의 콜택시 서비스였고요. 이게 그 관악 캠퍼스 저희가 주행했던 지역의 지도입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도로들을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2017년도에는 스누버의 동생인 스누비가 탄생했습니다. 스누비는 또 센서의 모습과 위치가 달라졌고,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탄생된 차가 스누비입니다. 그 스누비와 스누버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을 성공을 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시승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기억도 제가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여의도에 다 집결해서 저희 자동차를 타보고 또 저희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날 저녁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스누버는 아마 저보다 더 유명해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서승우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스누버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꽤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국민 애칭 자율주행차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의도 주행했던 지역들이었고요. 그 2018년도에 이제 스누버 버전 4가 탄생했는데 스누버 버전 4는 앞에 버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센서도 2개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 더 많이 됐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의도 자율주행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로에서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서는 그 실내 쇼핑센터에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비보 좌회전, 삼거리에서의 좌회전, 아주 이면도로 골목에서의 자율주행, 많은 아주 어려운 기술들을 담고 있었던 영상인데요. 영상을 혹시 본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생각보다 그 영상 보니까 막 콘도 막 세워져 있고 사람 막 지나고 그러면서 되게 돌발상이 많았는데 네. 그런 걸 엄청 잘 인식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도시무 자율주행 정말 잘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2012년도에 막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전 그때 잘 어려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차가 전 요즘에 막 소식을 접하면은 벌써 됐구나, 그러니까 이랬는데 지금 들으니까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가 2012년이었고 여기 영상이 2018년도에 촬영됐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스누버 개발의 경험을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공학제의 시간여행이라는 두 번째 책으로 경험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저희 졸업생들, 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또 진출을 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그 회사하고 물건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동으로 개발했어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요 도시는 캘리포니아의 그 팔로알토라는 도시였고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2019년도에는 앞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그 기술을 국내에 그대로 또 다시 들여와서 이 이마트하고 같이 여의도에서 배달 서비스를 3개월간 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한번 거친 적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저희들 보고 어떤 그 탑승객들의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아서 인천공항에서 현재 돌아다니는 차를 같이 개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재 인천공항 1청사, 2청사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천공항 가면은 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의 그 과정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굉장한 도전과 어려운 의사 결정들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풀스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15년 전에 마음 먹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도심 자율주행을 해야 되겠다고 여의도로 진출했던 그 시점, 또 저희 제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순간들, 또 미국에 가서도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어떤 파트너들하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선택과 집중을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또 실패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복구 복원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매일이 연속적인 도전의 과정이었어요. 참 되돌이켜 보면은 참 이게 다 추억들인데 뭐 그 추억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2021년도에 어떤 차가 나올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연말쯤에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 후내년 쭉 이러한 도전의 길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어떤 차를 제가 더 만들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서 한번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간단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현황 또 제가 살아왔던 그 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더 있으면 거침없이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었나요? 전 아까 말했듯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자율주행차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느낀 점은 자율주행차 아버지 맞구나. 네, 정말 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네요. 사실 이게 도심부 자율주행이지만 네.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네. 또 공항도 또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걸 또 개발해야 될 텐데 네, 혹시 네. 그런 어려움 없었나요? 이게 이제 다른 IT 기기나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바로 미국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상황에 맞추고 또 미국 도시 상황에 맞추고 또 서울에서 개발했던 기술을 영종도나 여의도 갔을 때는 또 조금씩 변화해야 되고 뭐 그런 어댑테이션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술을 개발하는 저 입장에서는 가급적 범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죠. 네,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구글카의 자율주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업계를 대변하는 두 개 회사가 구글 웨이모, 그다음에 테슬라인데요. 구글 웨이모는 전통적으로 10년 이상 자율주행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아주 정말 큰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구글 웨이모는 자율주행의 방식을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라이더라는 센서와 고정밀 맵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정의를 한 회사니까 굉장히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선두 업체였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로 시작한 회사인데 자율주행 기능을 부가로 얹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테슬라는 그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다수 개의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서 영상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영상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다가 올려서 이 AI 기술을 계속해서 학습시켜가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는 라이다와 고정밀 맵을 이용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이렇게 두 가지 센서의 종류와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구글은 구글대로, 테슬라는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그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으로 계속 진화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의 그 원 출발점이었던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응용 분야, 드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까지 널리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동차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통해서 검증이 된 기술들은 아마 다른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데 아마 별 어려움 없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뭐 전통적인 윤리 문제는 우리가 트롤리 문제, 트롤리 프로블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5명의 사람을 칠 거냐, 아니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특정 사람을 특정해서 칠 거냐라는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윤리적인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해결책이 따로 만들어질 것 같지 않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명확하게 내고 있지는 못한 문제입니다. 네, 방금 윤리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동시에 또 사회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하면서 운전자 인건비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운전에 대한 원가가 떨어지면서 네. 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받게 되는 돈이 작아질 수도 있고. 네네.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당연히 사람의 일자리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실수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은 충분히 우리가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을 더 그런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람 운전자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운전 환경들을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사람 운전자를 찾지 못해 갖고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거나 물건을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도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도와주고 사람이 사람으로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를 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교통의 미래 그리고 공유교통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공유 경제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자동차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고 간 차를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데다 차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그 반납된 차를 다른 사람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불러서 아무 위치에까지 불러서 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공유교통 문제에 있어서 자율주행은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아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결합이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 공유 차량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연구 분야도 너무 다양한 것 같고 네. 또 그랬다는 결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게 이런 성공들 뒤에도 실패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하시면서 네. 뼈저리게 아픈 실패담도 혹시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 당연히 뭐 15년의 과정 동안에 이 실패담이 없었을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지금 보는 이 사진들이 저희가 그 무인 태양광 자동차 경주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했던 1호차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영상에서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그냥 손을 떠나서 달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예, 뭐 충분히 예상이 되겠죠. 예,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벽에 이 차가 들이받고 완전히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1호차는 뭐 박살이 났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2호차를 만들었는데요. 2호차의 모습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졌는데 저 위에 나무판은 이제 태양광 판을 덮는 그런 패널이고 프레임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 옆에 이렇게 줄을 묶어놨잖아요. 이 줄을 왜 묶어놨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맞았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나름 에피소드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실차 기반의 자율주행 할 때도 도심에서 알게 모르게 살짝 긁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아주 정말 많은 크거나 작거나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 스누버가 탄생하게 됐죠. 네. 교수님의 실패담을 들으니까 조금 더 저희랑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네. 천재도 실패를 하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창조적인 공학도가 되기 위한 자질 혹은 노력은 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 설명했지만 제가 걸어왔었던 15년의 기간은 참으로 도전적이고 아주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 발상의 전환과 도전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벨, 뭐 그레엄, 에디슨, 테슬라, 그다음에 뭐 그 제록스 복사기를 만든 사람들, 고어텍스를 만든 사람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 던졌던 그런 질문들은 아마도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깡통을 주고 이 깡통을 더 잘 따기 위해서 깡통 따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질문대로 깡통 따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반대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깡통 따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깡통 따기가 필요 없는 깡통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새롭고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적인 정신, 또 창의적인 정신,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또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늘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원래 꿈은 공학자셨나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의 진로는 직접 정하신 거였나요?
뭐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고요. 뭐 당연히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로는 제가 생각했던 진로랑 달랐죠. 예, 달랐지만 저는 공대를 가고 싶었었어요. 뭐 그 당시에 공대에 어떤 과가 있는지도 사실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대를 진학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조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기여할 만한 그런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정말 막연한 생각들이 가슴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막연한 뭔가로 이 열정 같은 것들이 그 어린 마음에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선택한 게 이 서울공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기전자, 전기공학부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런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막 가슴이 막 뛰다가도 동시에 또 집에 가거나 시간 지나면 또 식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뭔가 이제 그런 도전에 대해서 네.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원동력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편안하고 이 안주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조금 도전적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쪽에 내가 더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편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힘든 길을 가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자기에게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도전적인 삶을 계속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내가 어떤 쪽에 더 끌리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어떤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모습, 다른 쪽에 생각이 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느껴지면 내가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목표와 목적이 아니야 라고 의도적으로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좀 인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노력은 사실은 훈련에 의해서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자기의 습관으로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약한 모습,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딱 생각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지, 나는 이쪽이야 라고 그걸 스스로 한번 자꾸 끌어당길 수 있는, 끌어당겨 보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공부하고 싶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율자동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다면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차들은 운전자가 안 보이는 그런 차들이 정말 마음껏 돌아다니겠죠. 그 교통사고도 하나도 안 나고 이제 차들이 정말로 이 줄을 착착착 맞춰갖고 이 빨간불에 다 서고 그다음에 초록불일 때 다 지나가고 정말 정돈된 모습의 사회가 올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한 이 이동 수단들이 만약에 보편화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습은 또 많이 달라질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동차가 가져왔었던 이동혁명 또 물류혁명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사회와 경제구조를 바꿨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변화를 더 일으켜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지금 예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그리시는 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께서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야 혹은 꿈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부산을 가도 자율주행이 되고 서울 어디를 갖다 놔도 자율주행이 되고 미국을 가도 자율주행이 되는 정말 범용적인 수준의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도 그게 매진할 생각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공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마치 재윤 학생처럼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원 학생들을 면접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아주 특이한 이력서를 들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로봇 거미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대학원 지원자가 가져왔던 그 이력서에 첨부되어 있던 그런 사진인데요. 그때 제가 그 학생의 이력서를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은 학부 시절에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그래서 학점도 되게 낮았고요. 정말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 연구를 하고 해서 놀라울 정도의 어떤 그런 뭔가를 만들어 갖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까지 하라고 내가 강요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크게 좌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년, 60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충분히 살다가 이제 은퇴하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껏 좌충우돌하고 열정적으로 살다 후회 없이 떠납니다. 제가 이 말을 이 후배들과 이 동료들에게 남기고서 제 커리어를 마감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런 퇴임사를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의 삶을 항상 도전적이고 또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한번 추스려보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껏 좌충우돌할 용기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인생의 자율주행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석학 멘토 서승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